크게 회귀랑 분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도학습에는 이제 회귀랑 분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회귀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모델로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이 소프트 벡터 머신, 기억나나요?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별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에는 귀의 길이랑 충성심 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것들을 피처라고 한다고 했죠. 특징 피처라고 한다고 했고 이 피처를 가지고 우리는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분류하는 목적은 바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고양이는 이쪽 편에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는 이쪽 편에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A 같은 경우는 분류기는 다 이제 선으로 그려서 이제 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서포트 벡터가 가장 큰 그러니까 고양이랑 이 선 사이의 거리랑 강아지랑 이 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큰 요 선을 이제 그어가지고 좋은 분류기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서포트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노란색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분류기. 이제 분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라는 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배워볼 건데요. 어, 일단은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보내드린 4회차 회기 요 노트북을 여러분 드라이브에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공지하는 거 깜빡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공유하는 거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에 좀 찬성한다고 하셔서 제 유튜브에다가 이 강의를 그 좀 편집해 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유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회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류랑 회귀랑 무엇이 다른지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회귀에 대해서 조금 나는 알고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회귀란 어떤 것이다 라고? 재귀? 아, 재귀랑은 달라요. 재귀 이거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머신러닝에서 회귀는 약간 달라요. 네. 약간 내 말이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분류는 아까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렇게 딱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선을 그어가지고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회귀다. 네. 근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회귀라고 부르기보다는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회귀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긴 해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데 회귀를 사용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분류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음. 특정한 수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 네, 비슷합니다. 거의 한 50% 왔어요. 이제 분류랑 회계랑 일단 차이점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류 문제 풀 때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제 딱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거. 근데 강아지랑 고양이의 중간 없죠. 개냥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네, 개냥이란 건 실제로 존재하진 않죠. 그런 종이. 그래서 강아지면 강아지고 고양이면 고양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중간이 없습니다. 네, 강아지랑 고양이의 평균을 낼 수도 없죠. 네, 중간이 없어요. 뭐 0.5 강아지, 0.5 고양이 이런 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한 문제는 회귀로 푸는 게 아니라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풀게 됩니다.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딱딱딱 나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종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문제. 뭐 얘는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분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볼 수 있는 학생. 분류로 이런 문제 풀 수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왜냐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찍먹, 부먹. 그렇죠. 찍먹이나 부먹이나 중간이 없잖아요. 그죠? 찍부먹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전부 다 분류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귀 같은 경우, 회귀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부동산 가격 예측하는 거, 이런 거를 회귀로 보통 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방의 크기라든지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와의 거리, 떨어진 거리라든지, 그다음 방의 개수, 뭐 거실의 개수, 화장실의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집의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문제랑 다르게 어떤 몇만 원이라는 연속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연속적인 실수, 리얼 넘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집이 있을 수 있고, 1,001만 원짜리 집이 있을 수 있고, 뭐 1억 2,500 이런 이제 연속적인 실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1,001만 9999 원짜리 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문제를 풀 때는 회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분류랑 회귀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잘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까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 한 DM으로. 번 더 설명해 네, 주시면, 오, 죄송합니다. 네, 이번 학생. 어, 어, 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았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분류는 강아지냐 고양이냐 요런 문제, 중간이 없는 문제, 한 번에 딱딱 나눌 수 있는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게 분류 문제예요. 분류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와 여자의 중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거. 뭐 나는 인종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고 싶다. 황인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요런 거를 구분한 문제를 풀고 싶다. 이럴 때 분류 알고리즘을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연속적인 실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회귀 알고리즘을 풀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부동산 가격밖에 회귀 예를 부동산 가격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럼 회귀는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회귀로? 지금 아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는 분류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어떤 문제들을 회귀로 풀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부동산 문제가 하나의 예가 되겠고, 막 이렇게 연속적인 실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강수량 이런 거, 비트코인 가격, 그런 거, 주식, 맞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몇 원, 몇 원, 몇 원, 그래서 만 원, 뭐 만 일 원, 만 천 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막 연속적인 실수를 나타낼 수 있죠.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100ml, 200ml, 201ml, 201.5ml 이런 이제 연속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 있고, 날씨? 날씨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뭐 맑음, 흐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날씨는 그래서 분류로도 풀 수 있죠. 그렇죠. 온도도 회기로 풀 수 있죠. 왜냐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20도, 21도, 22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실수, 30도, 36도 연속적인 실수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영하 10도, 영하 15도, 영하 15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10도, 뭐 마이너스 15도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회기로 풀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딱딱딱딱 나눌 수 있는 거는 분류로 풀고, 뭔가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예측하려고 할 때는 회기로 푼다. 근데 회기가 지금 뭔진 모르니까 그냥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랑 분류를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건 약간 심화 문제인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분류로도 풀 수 있고 회기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떤가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좀 어렵나요? 비가 올까? 온다면 강수량? 아, 비가 오냐, 안 오냐? 요거를 분류로 풀고, 어.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거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중간 없으니까. 비가 온다, 아니다를 분류로 풀고, 온다면 강수량?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상인 학생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썼던 거는 그 강수량은 회기로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연속된 실수를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강수량 말고, 나이를 예측하는 문제. 나이를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랑 회기랑 어떤 알고리즘을 풀어야 될까요? 나이를 예측하는 문제. 어떤 사람의 뭐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뭐 22살이야. 이 사람은 35살이야. 이렇게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로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회계로 풀어야 될까요? 회기. 제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 회기로 푸는 게 좋죠. 그죠? 왜냐면은 나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적인 실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10살, 11살, 80살, 81살 이렇게 연속적인 실수 나타낼 수 있으니까 회기로 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분류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문제가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분류로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몇십 대처럼 보여?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보고서 저 사람 한 10대 같아. 20대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속적인 실수를 이렇게 0살부터 10살, 10살부터 뭐 20살, 20살부터 30살, 이렇게 땡땡땡땡해서 90살부터 100살, 이렇게 그 범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범위로 나누면은 이렇게 딱딱딱 그을 수가 있어요, 선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를 분류 문제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 그래서 몇십 대인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기로 풀어야 될 것 같지만 분류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분류로 풀었을 때 막 뭉뚱그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20대인데? 이 사람 10대인데? 그래서 정확도가 약간 높아지는 그런 그 야매적인 효과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분류로 풀어야 돼, 회계로 풀어야 돼. 이제 막 확실히 나눠진 문제도 있지만, 분류로 풀 수도 있고, 회계로 풀 수도 있는 둘 다 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분류로 풀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회계로 풀어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우량도 똑같아요. 강우량도 0에서 100, 100ml겠죠?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100에서 200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에서 막 9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100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를 나눌 수 있잖아요. 딱딱딱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어서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회계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도 분류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기존에 개발됐던 다른 연구원분들이 연구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이렇게 회기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를 분류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예측하는 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예측하는 문제는 대부분 회기로 풀지 않고 분류로 풀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나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야 몇십 대다 몇십 대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연속적인 실수, 부동산 가격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몇 원, 몇 원, 몇 원. 근데 이거를 이제 분류 문제로 바꿔서 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랑 회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류 회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선형 회기 실습부터 할 겁니다. 선형 회기가 뭔지를 알기 전에 선형 회기 실습부터 할 거예요. 선형 회기를 수식으로 알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막 수학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근데 일단
선형이기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역으로 한번 그 선형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데이터셋을 이제 회귀로 푼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이에요.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 아마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번 거쳐가는 그런 엠리스트나 아니면은 그때 막 그 우리가 저번에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 토이 데이터 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게 좋고 자 데이터셋을 한번 로드 하는데 여기 밑에 코드가 있죠. 그래서 콜랩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실행시키기 전에 오른쪽 위에 여기 연결 버튼 눌러서 콜랩을 커널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연결 중 뜨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초기화 중. 요게 약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 아 근데 콜랩을 한 12시간인가? 일주일에 12시간인가 켜놓으면은 그 무료 사용량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막 좀 무거운 걸 돌린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항상 그 사용할 때만 켜놓고 그 사용 안 할 때는 꺼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런타임에 여기 세션 관리 들어가서 여기 종료로 누르면 꺼져요. 네. 그래서 항상 꺼놓는 게 좋습니다. 네.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셋 한번 로드할 건데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은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시킨 거죠. 실행시키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는 요만큼일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요 칼럼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집값 데이터죠.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타겟을 집값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범죄율, 네, 범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의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비섬의 비즈니스 면적 비율, 이거 저도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미 변수, 통로가 하천을 향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뭐 그리고 산화 질소 농도, 그 다음에 평균 방해 개수,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이 뭐 고속도로 접근성 지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0당 재산 가치 재산세율, 재산세 얼마나 내는 건지, 도시별 학생교사 비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타겟은 자가 주택의 중앙값 $1,000 단위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오늘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은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여기 파일에 있고요. 로드 보스턴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로드 보스턴 해가지고 데이터란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지금 조금 많이 해봤죠? 이제 익숙하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요거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데이터 넣어주고 컬럼 이름은 픽처 네임스죠. 아이리스 데이터셋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타겟 데이터는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타겟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앞에 다섯 번째까지 출력하려면은 df의 헤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까지 볼 수 있었죠. 한번 복습하자면은 df의 테일 하면은 D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셋의 개수가 5개구나. 5개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표로 한번 본 다음에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약간 뭉뚱그려서 한눈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뭉뚱그려서 한눈에 보기 좋다 했으니까 꼭 시각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데이터셋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본의 디스트리뷰션 플랫을 사용해 가지고 자 매플랄립하고 시본 매플랄립은 그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고 시본은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키지라고 했죠. 그래서 시본의 디스플랫 요걸 사용하고 x 값에다가 타겟
우리는 정답값,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의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정답값의 분포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PLT show 하면은 차트가 보일 겁니다. 짠 하고서 차트를 보면요. 이런 차트가 나와요. 네. 요게 자, 여기서 타깃이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이고 세로는 카운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은 50 지금 50을 그러면은 50 이게 단위가 1000달러 단위라서 5만 달러겠죠.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집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이제 가격대가 제일 많은 그 가격대가 데이터 가장 많은 가격대가 한 20달러, 20달러 아니죠. 2만 달러, 2만 달러 부근이죠. 그래서 2만 달러짜리 집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집들이 한 요 정도 한 10 후반에서 한 20 중반까지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릴 거예요. 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제가 심화 과정을 한번 다뤘었는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뭐였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상관관계. 그죠? 상관관계 매트릭스입니다. 코릴레이션. 릴레이션 상관이죠. 코는 서로 상관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상관관계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동생이 전 시험기간인데 나는 시험기간인데 동생이 옆에서 오버워치도 하고 롤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동생이 그 내 옆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하고 나의 시험 점수랑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생이 게임을 오래 할수록 내 옆에서 게임을 오래 할수록 내 점수는 낮게 나올 겁니다. 시험 점수는. 그래서 이건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거고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되게 적은 경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애가 그냥 걔네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걔가 게임 하든 말든 나의 시험 점수는 사실 상관관계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피처들 어떤 피처들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대충 보고 싶은 거예요. 대충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사용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CORR,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약자죠. CORR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려주는데 여기서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으니까 실본의 히트맵 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여기다 넣어주고 요런 그 아규먼트들 그 인자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1까지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히트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도 나중에 이게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콜레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상관관계 있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복사에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레이션 매트릭스 그려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붓꽃 데이터셋을 가지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렸을 때는 4칸짜리였잖아요. 왜냐면 피처가 4개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피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칸도 많아졌습니다. 그 콜레이션 매트릭스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내가지고 요 왼쪽 아래 반쪽을 보든가 오른쪽 아래 반쪽을 보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으로 나눠서 왼쪽 아래 반만 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 반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초록색이 진하거나 빨간색이 진하면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집값에 어떤 팩터들이, 어떤 피처들이 집값에 그 영향을 미치냐, 큰 영향을 미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줄 중에 하나가 집값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들 저 봤을 때 어때요? 요 칸만 봤을 때 알 수 있죠? 이렇게
여기는 타겟하고 타겟이니까 어차피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요카마 봤을 때 어떤 게 집값에 상관관계가 크게 있을까요? 집값에 관련이 크게 있을까요? 어떤 피처가? LSTAT, LSTAT, LSTT. 그러네. 엄청 빨갛죠? 맞아요. 엄청 빨갛고 0.74로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LSTAT가 뭔지 한번 볼까요? 무슨 피처인지? LSTAT, 인구의 낮은 지위. 지위가 낮은 인구. 지위가 낮은 인구가 많을수록 집값이 낮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크면은. 그 다음에 에이지, 에이지, 에이지는 0.38이에요. 0.38. 근데 에이지는 LSTAT보다는 작죠, 숫자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상관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지 같은 경우는. 에이지가 뭐죠? 에이지는 1940년 이전에 건축된 자가 소유 점유 비율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계가 집값에 적다라는 거고. RM, RM 0.7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색깔이 좀 진하죠. 그래서 RM이 클수록 집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RM이 뭐죠? 위에서 올려서 보면은 평균 방해 개수. 방해 개수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다. 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RM하고 LSTAT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방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집이 넓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비교적 집이 넓을 테니까 방이 많으면. 그래서 이건 알 수 있어. 근데 LSTAT가 높으면 이건 빨간색으로 진하죠. LSTAT가 높으면 집값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집값이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RM, 평균 방해 개수가 높으면, RM이 높으면 집값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LSTAT가 높으면 집값이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M 같은 경우는 이 집값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 그래서 LSTAT 같은 경우는 집값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죠?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화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다 뭔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보고서 집값이 방의 개수가 많으면 집값이 높구나. LSTAT 뭐였죠? 까먹었네. 지위가 낮은 인구가 많으면 집값이 낮아지구나. 상관관계가 근데 얘네 둘이 가장 높았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팩터가 얘네 둘이 크다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도 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 있고 음의 상관관계들이 막 있는데 막 나머지는 엄청 크진 않죠. 가장 적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게 바로 요 DIS라는 거였었죠. 0.25잖아요. 절대값이 0.25로 아니다. CHAS네요. CHAS 0.18이네요. CHS. 찰시강 더미 변수네요. 통로가 하천을 향하냐 그렇지 않냐. 요 변수는 별로 집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상관관계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리면은 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피처들끼리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타겟에 대해서만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반쪽아리를 봤을 때, 아래 반쪽아리를 봤을 때 가장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거죠? 이 어떤 칸이죠? 음, 가장 진한 거, 가장 적은 거 말고 0.91? 0.91 어딨어요? 0.91 NOx, DIS NOx 여러분들 하나 찾아봐요. NOx 여기 네 번째 칼럼에 있고요. DIS 요거 마이너스 0.0, 0.77인데
이건 아니네. 아, TAX, RAD? TAX, TAX. 이렇게 못 찾겠지? TAX 여기 있고, 여기 있죠? RAD 여기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네, 이렇게. 요거. 요게 이쪽 아래에서는 어딨나? RAD, TAX. 여기다, 여기. 여기다. 0.91. 얘네 둘이 상관관계 높다는 거예요. 텍스랑 RAD. 어떤 거죠? 텍스. 어, 재산세랑 RAD. 고속도로 접근성 지수. 특이하게도 고속도로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재산세가 높다. 뭐 이런 거겠죠? 0.91이니까. 저도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석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거가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거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0.056 이런 거 상관관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스랑 뭐 크림이랑 상관이 별로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콜리레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간 시각화를 해가지고 대충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거죠. 집값을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분할해야겠죠. 데이터셋 분할을 왜 한다?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분할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원래는 제가 세 가지로 분할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습할 때는 두 가지만 분할한다고 했죠.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만 분할할 거예요. 테스트 셋은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를 한다, 회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실에서,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는 꼭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스프레드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분할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X 데이터, 피처들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정답값을 넣죠. Y 데이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분할할 건지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20% 사용할 거고 트레이닝 셋을 80% 사용할 거다. 랜덤으로 섞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X트레인, X벨, Y트레인, Y벨에다가 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씩 분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Shift 엔터를 눌러서 학습이래. 이제 실행을 시키면 트레이닝 셋이 404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이 102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20%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전체 데이터 셋은 두 개 더하면 되니까 506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피처는 13개고, 13개의 피처를 머신러닝 모델한테 보여주고, 이거 13개 보고 공부해.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라고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위에서 이 범죄율, 그다음에 재산세율, 그다음에 평균 방해 개수, 요거에 따라서 집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 데이터셋 분할까지 했고 이제 모델 정의를 할 건데 오늘 사용할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에는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SVC를 썼었고 그 다음에 뭐 썼죠? SVC랑 KNN 이렇게 썼었죠? KNN. 그래서 이번엔 그거 그냥 SVC랑 KNN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회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파일에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그런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정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분류 문제를 풀던 회귀 문제를 풀던 학습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학습한다. fit. 그때 말했죠. 너랑 나랑 fit이 맞아. 그리고 나의 몸에 그 옷을 맞춘다. 이런 의미로 했죠. fit. 학습을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학습시킬 때는 fit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 학습을 하죠. 정답을 보여주고 그 정답을 맞춰가게끔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X트레인, Y트레인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fit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답을 보여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랑 똑같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가면서 해답지를 보면서 정답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실력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로 정답지 Y트레인을 보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끝나고 검증을 하는 방법. 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때는 이 모델에 predict라는 메서드를 쓴다고 했죠. predict. 그 예측하다라는 거죠. prediction, 예측. predict 예측하게 되는데 뭘 예측하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은 validation 데이터로 하죠. 학습에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를 써야 된다. 네. 다 조금씩 기억이 나죠? 저번에 배웠던 거. 그래서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를 써야지 내가 모의고사를 봐야지 내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맨날 풀었던 문제만 보면은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검증하려면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X 밸리데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측한 결과를 Y 프리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Y 프리드 이렇게 5개, 앞에 5개만 찍어보면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보고 예측한 값은, 집값은 이렇게 5개, 처음 5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뭘 보고 예측했을까? X 밸리데이션도 한번 값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코드셀, 여기 위에 이렇게 딱 그 검증이라는 칸하고 이 코드 칸하고 딱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딱 올리면은 코드 셀을 추가할 건지 텍스트 셀을 추가할 건지 나와요. 우리는 코드 셀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셀 이렇게 추가하면은 새로운 칸이 생깁니다. 새로운 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X 데이터가 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X벨 하고 이렇게 콜론 5 하면은 피처 5줄이 보이게 되겠죠. 데이터 5줄. 그래서 이렇게 5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줄의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집값을 예측한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만든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줄 범죄율이 0.17이고 그다음 뭐 ZN이 0이고 그다음 INDUS가 10이고 내가 뭐가 뭔지 다 외우지 못했지만 계산세가 277이고 네. 그다음에 인구의 낮은 지위의 비율이 17.27. 요거를 다 보고서 예측을 하니까 집값이 22.99가 나왔다는 거죠. 요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칸 예측한 거고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예측한 거고 요렇게 해서 우리의 모델이 예측을 해낸 결과입니다. 근데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잘 예측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류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풀 때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맞췄으면은 맞았다. 근데 강아지인데 고양이라고 예측했으면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예측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회귀 문제를 풀 때는 정확도를 그렇게 예측할 수 없죠. 딱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로 나눌 수 없듯이 요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22, 15, 22, 13, 37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정확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 몇 퍼센트 정확하다.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떻게 정확도를 할 수 있을까? 코스트 함수요? 오, 코스트 함수 어려운다는데? 코스트 함수 설명할 수 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코스트 함수가 뭔지? 코스트 함수라면 이제 영어로 하면은 코스트 펑션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쓰는 그거예요. 용어예요. 예측한 값이랑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음 아니 그 유빈 학생은 그 과외 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공부했었나? 맞아요. 음 이게 맞는 게 맞아요. 그거의 제곱도는 절대값의 합. 맞아. 정확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요.
부동산 중개업자랑 막 집을 보러 다녀. 그래서 집을 한 50개 봤어요. 집 50개 봐서 이제는 내가 방이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한 집값이 한 2억 정도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2억인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집의 값이 진짜 2억일까? 이렇게 정확도를 알아볼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진짜 가격이 얼마예요? 이 집의 진짜 가격이? 그러면은 이거 한 1억 9천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2억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값은 1억 9천이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그 차이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을 거겠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인데 내가 2억이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그 차이가 0이니까 굉장히 잘 예측한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작을수록 예측을 잘한 거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귀에서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작으면, 그러니까 내가 2억짜리 집이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2억이야. 그러면은 차이가 0이죠. 그러면은 정확도가 높은 거죠. 잠깐만.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썼죠, 여러분? 정답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작으면 정확도가 어떻다? 높다. 높다죠. 자, 이거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높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복붙하다가 잘못 썼나 봐. 그래서 내가 2억짜리 집을 2억짜리 원래 정답이 2억짜리인데 실제 값이 2억짜리인데 2.1억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빼서 이제 0.1 여기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작다. 근데 만약에 내가 2억짜리 집을 4억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2억이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정확도가 낮은 거겠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차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답값은 y벨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한번 보면은 5개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측했을 때 정답이 21.7, 15.6, 20, 20.2, 12.8, 50. 근데 우리가 예측한 값은 22.99, 15.7, 그다음에 22.2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빼는 거예요. 두 개를 빼요. 그래서 싹 빼면은 우리 밑에서 뺐죠. 자, 이거 실행시키고 이렇게 에러 나면 앞에 걸 실행 안 시켰다는 거예요. 앞에 걸 실행시키고 꼭 말하다가 항상 까먹는 아이가. 그래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두 개를 빼려면은 이렇게 빼기만 넣으면 되겠죠. 빼면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절대값의 절대값 차가 작으면 정확도가 높다. 얘네 지금 4개의 집은 정확도를 높게 예측한 거예요. 근데 5번째 집은 12.88이라고 해서 얘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값을 가지죠.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예측을 잘 못한 거죠. 이렇게 정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 건데,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ABS, 앱솔루트의 약자예요. 앱솔루트는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절대값을 할 때는 ABS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저 마이너스가 다 없어졌죠. 절대값을 구할 수 있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지금 5개 중에서는 두 번째 행이 될 겁니다. 가장 정확도가 낮은 거는 마지막 5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이의 절대값을 씌웠죠. 그래서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 것을 바로 mean absolute error라고 불러요. 네, 영어로 해서 MA라고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차이의 절대값의 mean은 평균, 절대값 그 에러의 평균. 우리가 에러라 그러면은 뭐 프로그램 에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는 정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머신러닝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 요것을 정확도의 지표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특히 회귀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 앱솔루트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까처럼
그 절대값 씌운 다음에 뒤에다가 평균을 내라. 민. 요걸 하면은 그래서 이 차이의 평균. 우리 5개 값의 차이의 평균은 3.42가 된다. 그래서 평균 정답하고 3.42 정도의 3,4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집값이. 근데 우리는 5개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우리가 예측한 밸리데이션 셋의 전체 데이터의 평균 예측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를 이제 빼주기만 하면 되죠. 이 5를 없애주기만 하면은 전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평균 이렇게 해서 전체의 그 부동산 값의 차이는 평균을 내보니까 한 3,500달러 정도가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확도가 이 3.51보다 낮게 만들어야 더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겠죠.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최대한 낮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지 학습을 시켜야지 이 모델의 정확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부동산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 사이클런에서는 분류했을 때랑 똑같이 이 매트릭스 여기 파일에 min absolute error라는 이런 좋은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min absolute error라고 하고 yvel 정답값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측한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3.51, 3.51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네, min absolute error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매트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에서는 min absolute error고, 그다음 min squared error라는 또 이제 MSE라고 부르는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그 에러는 정답과 예측값 차이의 제곱의 평균. 유민 학생이 말해줬죠? 차이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위에서 MA는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이의 제곱의 평균. 그 절대값이냐 제곱이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구하는 건 똑같고 파이썬에서 제곱하려면은 별표 2개 쓰죠. 그래서 이제 2제곱이죠. 2제곱.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23.29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min squared error라는 좋은 함수를 제공해요. 마찬가지로 yvel, ypread를 min squared error 안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min squared error를 구할 수 있습니다. min squared error도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이제 값이 작을수록 이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이 min absolute error랑 min squared error랑 약간 그거죠. 뭐랄까 차이가 있죠. 지금 값의 차이가. min absolute error는 3.51 이렇게 나왔고 min squared error는 23.29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용할 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요 2개 회계 문제 풀 때는 요 2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개의 차이점은 뭘까? 뭐 이름이 다르다, 함수가 다르다, 뭐 계산식이 다르죠. 근데 min absolute error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뺀 거의 평균이니까 집값의 정답과의 차이, 정답과의 차이가 그냥 평균적으로 한 3,500달러 차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민스퀘어드는 모르겠어. 23이라고 나오는데 제곱을 해버려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몇 달러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맞아요. MSE는 크게 뛰는 값을 잘 감지할 수 있다. 그거는 제곱을 하니까는 이 에러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좀 더 우리가 민감한 값들을 학습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말한 것처럼 무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심화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 민 스퀘어드 에러랑 민 앱솔루트 에러에 대해서는 2학기 때 딥러닝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요 회기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구하는 방법이 이 미네솔러트 에러라고 해서
뺀 거에 절대값의 평균하고 뺀 거에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제곱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그냥 다 마이너스 값을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제곱을 하면은 다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없애서 평균을 냈을 때 차이를 딱 알 수 있게 보여준다 라는 거고, 요런 그 지표들이 작을수록, 에러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분 뒤 쉬는 시간 가질 건데, 그 전에 빠르게 이 표준화랑 그 다음에 정규화, 지금 표준화랑 정규화를 안 했죠 여러분들. 제가 전처리는 필수라고 했는데 표준화랑 정규화 안 했잖아요. 표준화랑 정규화를 해서 한번 정확도로 보도록 할 거예요. 표준화 정규화 해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표준화 할 때는 기억나나요? 표준화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전처리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학습이 더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우리는 막 그런 거 다 계산, 막 평균 0으로 만들려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표준 스케일러 사용하면 됩니다. 스케일러 이렇게 하고 fit transform 이렇게 하면은 그 표준화가 되죠. 근데 그 정답값은 표준화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답값은 표준화 시키면 안 되고 요 데이터 x 트레인 x 값만 이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x 트레인하고 x 벨만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x 트레인 스케일드라는 변수에 넣고 x 벨 스케일드라는 변수에 각각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x 트레인 스케일드의 다섯 번째 줄까지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소수점 값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가 이제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다시 정의한 다음에 모델 fit 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시킬 때는 아까 전에는 xtrain 그냥 넣었는데 이번에는 표준화한 값인 xtrain scalled를 넣고요. ytrain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학습시킨 다음에 fit 한 다음에 모델에 predict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y predict 넣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cascade 표준화한 그 밸리데이션 셋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y 정답값 그다음에 예측한 값, 그래서 민 앱솔루트 에러를 딱 하고 찍어보면은 3.50이 나오죠. 그럼 표준화를 안 했을 때 민 앱솔루트 에러는 3.51이었어요. 3.519였는데 3.519 아닌가? 3.519였는데 표준화를 하니까 3.503라고 해서 굉장히 적긴 하지만 0.0 0.016 0.016 정도 정확도가 좋아졌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전처리를 해서 정확도를 0.016 정도 미미하긴 하지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준화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한번 정규화를 해보는 거예요. 표준화를 했잖아요. 여러분 표준화했고 표준화를 했을 때랑 정규화를 했을 때랑 정확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정규화를 할 때는 정규화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값을 1로 만들고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만드는 전처리 방법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민, 맥스, 스케일러, 민, 맥스, 최대, 최소, 스케일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는 0, 최대는 1로 만드는 스케일러. 그래서 민, 맥스, 스케일러로 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엑스트레인을 fit 트랜스폼에서 엑스트레인 스케일드에 놓고 y 밸리데이션을 fit 트랜스폼에서 y 밸 스케일드에 넣고 엑스트레인 스케일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작은 값은 0, 가장 큰 값은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지는 여기 1 있네요. 가장 큰 값은 1, 가장 작은 값은 0. 이렇게 해서 전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모델 fit
해가지고 extend scaled y train 넣고요. 지도 학습이니까. 그 다음에 모델의 프리딕트 예측을 해서 y벨 scaled. 그래서 예측한 값을 y 프리드에 넣고 min absolute error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해 볼까요? Shift Enter. 그러면은 3.919 나왔죠? 그러면은 원래는 3.919가 아니라 3.919? 더 안 좋아졌네? 3.919. 3.51인데 0.4 정도 안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지금 분석은 못했지만, 뭐 정교화를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지 않고,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교화를 이제 표준화한 거는 지금 좋아졌잖아요. 네,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랑 정교화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 방법 바꿔서 정확도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때도 이 전처리 방법도 바꿔보고 모델의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우리 KNN 할 때 막 K 값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 다릅니다. 저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전처리 방법, 가장 좋은 파라미터, 가장 좋은 상수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묘미예요. 굉장히 노가다스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발을 들이는 이상 노가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맛보기를 하기 전에 지금 8시 47분인데 9시까지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우리 선형 회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형 회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대학에 공학 계열이나 이공 계열에 가시면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것을 배워요. 선형 대수학. 그래서 그때 그 리니어입니다. 네, 리니어는 이제 막 선으로 그을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 말하고, 리그레션이 바로 회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했던 것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약간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분류 문제를 풀 때는 그 위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요 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싹 긋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요. 두 개를 개와 고양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선형 회귀 문제에서 특히 선형 회귀에서는 요 선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로축에 보면은 number of rooms, 아까 우리 방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이 방의 개수에 대한 그 하우스, 그 집의 값, 하우스, value of houses, value of house, $1000 단위. 그래서 방 개수에 따른 집의 가격,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거는 바로 이 검은 선이에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 검은 선으로 선 하나로 만약에 방이 6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한 $2000, 2만 달러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우리가 이 선이라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피처를 열 몇 개를 사용했잖아요. 이 방의 개수 말고도 우리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 수많은 피처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자가주택의 중앙값, 집의 값을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평균 방의 개수 요것만 그렸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4차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피처를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2차원으로밖에 우리가 못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은 아까 봤듯이 피처가 13개라고 하면은 13차원짜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선을 그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13차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못하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넘버 오브 룸스, 방의 개수만 가지고, 방의 개수 피처만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은 13차원짜리를 그래프를 그려서 선을 그린 예측값 요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회기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학습시키면은 요런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그려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질문, 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있으면. 다 이해돼요? 아,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고 질문도 많고 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한테 DM으로 계속 즉각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형 얘기를 해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한번 맛을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학습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제 과적합의 오버피팅이라고 그러는데, 오버피팅은 제가 딥러닝 수업 때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오버피팅 됐다라는 거는 정답을 다 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러닝 모델이 그 정답을 다 외우게 되면은 그냥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5번, 3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답을 다 외워놓고 그냥 찍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학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바로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한 리그레션, 회귀 방법이 리치 리그레션이에요. 네. 근데 제가 리치 리그레션에 설명 안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사이클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용어를 몰라도 문서를 보고 다른 알고리즘 사용하는 방법 한번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몰라도 그 다음에 용어를 몰라도 다른 모델을 써가지고 정확도가 더 잘 나오면은 솔직히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 돼요. 사이클런에 들어가서 이 API 레퍼런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PI 문서를.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 대한 이제 API 문서가 나와요. 위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일단 리니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제 리그레션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리니어 선형 회귀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해봤으니까 리치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리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활용한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이라고 합니다. 리치를 클릭해 보면은 막 수식이 나오고 뭐 나와요. 근데 몰라도 쓸 수 있어. 리치가 있네? 라고 해서 일단 그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에서 리치를 임포트를 합니다.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임포트를 했죠? 이번에는 리치를 임포트를 해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리치라고 정의를 해줘요. 근데 사이클런이 진짜 좋은 게 선형이 뭐 회귀든 분류든 뭐 다른 알고리즘이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리치든 뭐 SGD든 그냥 다 그냥 모델 핏 하면은 학습이 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원래는 여기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죠.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그냥 여기를 리치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 프리딕트 예측을 해서 y 프레드 넣고 민 앱솔루트 에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시키면은 실행이 됩니다. 학습이 됐어. 근데 민 앱솔루트 에러가 3.493. 아까 3. 몇이었죠? 제일 좋았던 게 3.50이었죠? 3.503. 3.493. 0.01이나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리치 리그레션이 더 좋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문서에 있는 이제 리그레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분류기였죠. 리그레서 회귀가 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베이지안 리그레서도 있고, 이런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리그레서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서 사용해 봤는데 성능이 좋아.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해서 튜닝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 바꿔보고. 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말고 이제 문서를 이렇게 싹 보고 문서를 보는 방법을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아,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 어떤 거다, 뭐 어떤 이론이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집값 데이터셋도 좋긴 하지만 한번 당뇨병 데이터셋, 우리가 좀 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좀 더 이제 본격적이죠. 저번에는 막 그냥 손글씨 뭐 분류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붓꽃 뭐 하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뭔가 웅장한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데이터셋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이클런의 토일 데이터셋, 여기에 다이아비리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링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직접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살펴보지 않아도 토이 데이터셋들은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영어긴 하지만. 그래서 442개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개의 그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칼럼에 11번째 열에 있는 피처는 어, 그 병의 그 뭐죠? 병의 진행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저 병의 진행도가 이제 막 높으면은 병이 많이 진행됐다. 당뇨병이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값이 작으면은 초기다. 값이 크면은 이제 말기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피처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에이지,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바디 맥스 인덱스, 이거 뭐 비만 뭐라 그러죠? 비만도라고 그러나? 하여튼 BMI, 뭐,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이거는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모시기 막 다 있죠. 음, 요게 바로 그 혈당 레벨, 혈당 수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나이나 성별이나 BMI 이런 것들 혈당 수치를 이용해서 11번째 칼럼에 그 병의 진행도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쫙 적어놨습니다. 한글로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학용표 데이터셋은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 로드 다이아비디 요거를 로드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 겁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되게 편하니까. 그래서 로드 다이아비디 하면은 이 데이터에 이 당뇨병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죠. 쫙 바꿔주고, 타겟도 이렇게 칼럼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쭈루룩 나와요. 네. 그래서 나이, 성별, BMI, 그다음에 혈압, S1부터 S6까지, S1부터 S6까지 설명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모시기 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이가 0.03 이렇게 돼 있죠.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표준화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 같은 경우도 0.05, 마이너스 0.04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뭐 이게 남자고 플러스면 남자고 마이너스면 여자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설명이 없나? 설명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타겟은 병의 진행도죠. 병의 진행도가 206이면 이제 병의 진행도가 이제 좀 말기인 거고 75면 상대적으로 초기인 거고.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런 10개의 피처들을 보고 병의 진행도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 거예요. 네. 회귀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회귀랑 분류랑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뇨병 수치, 당뇨병 데이터도 분류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류로 풀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분류로 풀 수 있는 방법 안다.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분류를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귀로는 풀 수 있어.
이렇게 그래프로 일자로 이렇게 막 뭔가 그리면 될 것 같으니까. 연속적인 실수니까. 근데 분류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랑 막 이런 거 예를 들었잖아요. 분류로 풀 때 나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로 본다. 그쵸? 맞아요. 범위를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누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10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이를 나눈 것처럼 0에서 10. 이렇게 병의 진행도가 0에서 10인 애들을 다 0이라고 우리가 라벨링을 하고 10에서 병의 진행도가 10에서 20인 애들을 다 1이라고 라벨링하고 20에서 30을 다 2라고 라벨링하고 이게 범위로 나눌 수가 있고 10으로 범위를 나눌 수도 있고 100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100, 0에서 100까지는 0, 100에서 200까지는 1, 200에서 300까지는 2 이렇게 해서 딱 분류기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좀 심화 숙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분류로 푸는 방법은. 그래서 조금 막 데이터 프레임을 이것저것 한번 만져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한다. 우리는 회기로 풀 거예요. 회기로 풀 거예요. 선형 회기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나이를 박스 플롯, 10원의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나이를 그려보면은 나이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중간 값은 한 0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밀집돼 있다 이 정도에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타겟의 분포도를 볼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플롯. 그래서 실본의 분포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포 그래프냐? 라벨, 정답값, 병의 진행도의 분포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은 가로축이 그 병의 진행도 타겟이죠. 정답값.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의 개수예요. 세로축이. 그래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의 진행도 수준은 한 50에서 100 사이. 여기가 80개로 가장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은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50에서 100 사이의 진행도를 가지고 있다. 병의 진행도를. 그래서 지금 막 300에서 350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되죠. 여긴 거의 말기죠, 말기. 병의 진행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초기인 사람들, 초중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이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병의 진행도는 한 0에서부터 350까지 분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라 사용해서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고, 자, 이번에 또 약간은 어려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나왔죠. 네, 마찬가지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예, 10번의 히트맵, 데이터 프레임의 CORR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 병의 진행도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팩터는 무엇일까요? 가장 상관관계가 큰 피처는 무엇일까요? BMI 그렇습니다. 왜냐? 절대값 0.59로 가장 크니까. 똑똑해. 이제 알겠죠?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로 0.59로 가장 높고요. 가장 상관이 없는 것은 성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이션 매트릭스 그리는데 몇 초 걸려? 1초 걸리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은 다른 것들과의 또 상관관계도 한번 보면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거, 가장 진한 색깔을 찾으면 되죠. 빨간색으로 진하거나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진하거나 S1, S2, S1, S2, S1, S2, S1, S2. 요거네. 0.9. 그러네요. 맞습니다. 0.9. 이게 S1, S2가 뭐죠? S1, S2 위로 올라가면은 총혈청 콜레스테롤하고 저밀도 지방 단백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지방 단백질이 많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관관계를 오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내 동생이 옆에서 게임하면은 내 점수가 낮아지는 것만큼 엄청 큰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코릴레이션 대 매트릭스까지 그려서 데이터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면은 이번에는 데이터셋 분할해서 똑같이 모델 셀렉션에 사이클러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보면은 사이클러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테스트 사이즈 0.15 20%는 검증하고 80%는 학습시키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3개의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그 다음 8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다. 10개의 피처를 학습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병의 진행도를 예측할 것이다. 그래서 모델을 정의하면요. 이거 실행시켰나? 자,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 검증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꺼번에. 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핏, 지도학습이니까 X트레인, Y트레인 한꺼번에 넣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의 프리딕트 예측한다. 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예측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한 결과를 Y프레드에 넣고 min absolute error를 출력합니다. 자, 짠 하면은 41.22라는 에러가 나왔네요. 이 뜻은 평균 그 41.22만큼의 병의 진행도 아까 분포도에서 보면은 0에서부터 350까지 분포하고 있죠. 근데 40 정도 정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200이라고 예측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40 정도, 마이너스 40 아니면 플러스 40 정도 오차가 평균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꽤 정확하죠? 그죠? 우리가 근데 민 앱솔루트 에러 말고 다른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죠.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민 스퀘어드 에러로도 할 수가 있고 이 지표를 머신러닝 학습시킬 때는 이제 다른 막 연구원들이나 다른 학생분들하고 프로젝트로 팀을 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튜닝할 때는 이 민 스퀘어드 에러나 민 앱솔루트 에러처럼 한 가지 지표를 정해놓고 민 앱솔루트 에러가 가장 낮은 거를 그 가장 좋은 모델로 할래.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지표가 다르면은 지금 민 스퀘어드 에러는 2690이 나왔는데 민 앱솔루트 에러는 40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다르니까 그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실험을 하실 때 친구들하고 야 우리 조는 민 앱솔루트 에러를 기준으로 한다. 가장 에러가 작은 그 모델을 설계해서 가져오는 애가 1등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그 리치 그 사이클런의 장점 얘기했죠. 다른 모델 사용할 수 있다고 리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고요. 리치 사용하면은 47.04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민 앱솔루트 에러가. 그래서 47.04랑 41.2 47.04?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훨씬 좋네요. 그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리치로 한번 해볼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볼까?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아까 사이클러 문서에도 봤죠? 여기 또 뭐 있나요? 리그레션이 적혀 있는 게 클래식 리그레션에서 리치 CV 이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거네요. 요거는 별로일 것 같고 SGD 리그레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한번 SGD 리그레서 한번 사용할 거야? 이 클래스는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SGD 리그레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새로운 코드 칸 하나 만들고 코드 셀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리니어 모델의 임포트 SGD 리그레서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딱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한 거를 하고 SGD 리그레서를 모델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SGD 리그레서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47.79가 나왔네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훨씬 좋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쉽죠?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이게 갖다 쓰는 방법들이 있다. 자, 이번엔 검증 결과를 한번 시각화해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C본에 스캐터 플롯 사용할 거예요. 스캐터 플롯 사용해서 그 가로축에는 BMI를 그릴 거고 세로축에는 정답값하고 그다음 우리가 예측한 값 그 두 개 그릴 건데 스캐터 플롯의 X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BMI죠. 그다음 Y는 정답값인데 요거는 B, 블루가 파란색, 파란색으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파란색 점으로, 파란색 스캐터 점으로 그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릴 건데, X는 마찬가지로 Y벨의 BMI고, 그 다음에 Y축은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MI에 따른 병의 진행도 그래프를 가로 BMI에 따른 세로 병의 진행도를 우리가 스캐터 플롯에서 그릴 수 있는데 파란색은 정답이고요. 다음 빨간색은 우리가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꽤 잘 예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형인 관계를 가지니까요.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BMI 말고도 다른 피처에 대해서 그릴 수 있죠. 다른 피처. 예를 들면은 나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나이. BMI 대신에 나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거 BMI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BMI가 있는 모든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BMI 선택하고 BMI 이렇게 셀로 이렇게 블럭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은 컨트롤 D, 알파벳 D요. 컨트롤하고 D 누르면은 전부 다 선택이 돼서 AG 이렇게 입력하면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AG로 바꾸면은 이렇게 예측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AG 말고도 뭐가 있더라? BP. BP. S5. S5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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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봤듯이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 지수가 높으면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S5가 높을수록 병의 진행도가 높다라는 Y는 AX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유리해요.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선형, 회계까지.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논리 회귀와 의사 결정 나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